아내분들과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과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도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남일 뿐이지 감정적으로는 남편에게 아직까지도 끌려다니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분명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 덜 힘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우리 스스로 계속 손해를 보고 고통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마무리는 이혼 후에도 우리를 계속 과거에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족쇄를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는지, 손해보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아니 내 남편은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제가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리려고 하고 악마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왜 이혼이라는 이 힘든 결정까지 내리게 됐는지, 내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 주변에게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끔찍한 고통을 혼자 겪었는지 인정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완벽히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 노력이 실제로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게 만드는 손해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자녀의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나쁜 놈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우리 아이까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이가 스스로 내려야 할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일 수도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피카소는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나서 그 첫째 부인이 죽기까지 이혼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하지만 적어도 그의 아내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었죠. 반대로 시카고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알 카포네라는 마피아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자비한 범죄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들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였다고 하죠. 이처럼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최소 한순간만큼은 좋은 아빠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빠를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결정하는 건 아이의 몫이고 아이의 선택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 경찰을 불러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보호하고 분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꼭 그게 애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는 별개로 아빠와는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최소한 금전적인 자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받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이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만 낙인을 찍어서 아이의 삶에서 일방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당연한 마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쩌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을 악마화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나 라는 과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과거를 나 혼자서 스스로 계속 붙들고 있는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증명한다든지 하면서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분노하고 위로도 해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를 위로해주던 사람들마저 지쳐 떠나가게 되거나 우리 또한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남편이라는 나쁜 놈 때문에 난 인생을 망쳤다. 나는 불쌍한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피해자란 역할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게 되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혼을 통해서 남편을 심판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혼은 새로운 나를 위한 선택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고 내 삶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다른 길을 가기로 난 선택하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 하나가 우리를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걸음이 되게 될 거예요. 자녀들 또한 남편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하고 어른으로서 존경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려는 이 함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두 번째 족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남편에게 우리의 이혼을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혼은 할 때 하더라도 남편에게 사과는 꼭 받아야겠어요 라거나 억울해서라도 남편에게 할 말은 다 쏟아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남편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깊은 상처를 알아봐줄 사람도 남편이 유일하다,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좀 풀리고 현재 상황이 인정이 될 것 같다거나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너 때문에 비참했는지 강하게라도 인지를 시켜줘야 그나마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새벽에 남편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이혼 이후에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체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별의 마무리에 대한 모든 고난을 상대방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가해자에게 내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치유자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죠. 남편에게 이런 이해와 인정, 사과들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남편의 반응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정서적인 의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이제 그만 좀 하라면서 냉담하게 나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사과를 한다거나 거짓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혹시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이별의 과정이 고통스럽게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충분히 남편과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잘 조율하고 있다가도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싸움이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대한 잘 협의를 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이 소송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우리도 있지만 아이들도 받게 되고요. 합의를 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은 남편이 더 많이 했더라도 이혼의 결정권이나 주도권을 뺏겨버린 채 관계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정서적인 의존 상태를 벗어나고 이혼을 할 때만큼이라도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남편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게 조금 어색할 뿐이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을 위로하는 데 익숙했고 위로받는 데에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본 적은 매우 드물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열쇠는 바깥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말이 아닌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결혼 생활 내내 애쓰고 보태온 우리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게 스스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나 아들이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너의 잘못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시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온전히 평온한 하루를 다시 되찾는다면 나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평온해진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도와줄 거예요. 그냥 낮잠 한번 자보기,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기, 이런 것처럼 소박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 목표가 과거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혼 목표는 지금보다 좀 더 평온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라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점점 남편에게서 감정적으로 독립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행동입니다. 바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매우 감정적일 때 이혼을 결심하고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비이성적인 순간에 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이 인생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걸까요? 바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혼 자체를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절박한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혼하자라는 공격적인 말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발 내 고통 좀 알아줘, 우리 관계가 이렇게 위험하니 제발 너가 뭐라도 좀 해봐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남편에게 충격을 줘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든 인지시키고 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퇴행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른스럽고 성숙한 문제 해결 방식 대신에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미성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장난감을 뺏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너랑 다시는 안 놀아 라고 외치면서 친구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남편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단순히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이혼은 정말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정에 막 휩싸여서 소리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남편이 차분하게 녹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녹음 파일 하나가 이혼 과정 중에서 우리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막 들끓는다면 지금은 이혼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노나 억울함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눈을 감고 내가 이 모든 과정 끝에 도달하고 싶은 최종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이런 상태일 겁니다. 더 이상 남편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혹은 아이들과 웃으면서 저녁을 먹는 모습,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혼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저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우리의 들끓는 감정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지금의 선택이 과연 우리의 평온한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적인 복수 같은 것들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가 냉정하게 판단이 됐을 때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혼 이후에도 남편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나쁜 놈, 악마 정도로 규정해서 과거에 갇히는 대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는 대신 온전히 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적일 때 이혼을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전략들은 사실 남편을 이기거나 복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소중한 미래에 더 이상의 손해가 없이 현명하게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지켜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혼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 이후에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이상 이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바로 내 행복은 온전히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남편과의 관계는 그 뒤를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